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4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션은 국토교통부와 마련한 특별 세션입니다. 제4세션의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 간 철도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 촉진입니다. 금번 세션의 좌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김유은 국제학 대학 원장님이십니다. Professor Kim, the floor is yours.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번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 국제학 대학원장 김유은입니다. 지금부터 2021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제4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세션의 주제는 동아시아 국가 간 철도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고 따라서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표자와 토론자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계신 분으로서 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입니다. 발제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박정준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예, 박정준 박사님께서는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북방철도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남북철도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북방철도 연구를 이끌고 있으면서 남북철도 연결을 대비하여 대륙철도 상호 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5분의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제 오른쪽 제일 끝에 계신 안병민 한반도 경제협력원 원장님 되겠습니다. 한반도 경제협력원 안병민 원장님께서는 현재 북한 경제포럼 회장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교통연구원의 북한교통연구소 소장을 맡으셨고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북아 교통물류 시스템과 북한 경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토론자분은 김보라 단국대학교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김보라 교수님께서는 현재 단국대학교 몽골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주로 몽골 경제, 한몽 경제협력, 영내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과 몽골의 참여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김보라 교수님께서는 특히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문제가 이 몽고의 참여 또 몽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션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한양대학교 엄고 교수님이십니다. 엄고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제학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엄 교수님께서는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푸슈킨 메달을 수여받기도 하셨고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관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론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분은 세종연구소 황재준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황재준 박사님께서는 외교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담당해 오셨고 2018년, 2019년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공동 기획하셨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 정치, 남북관계, 동북아 협력 등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토론자분은 이재훈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럼 이사님이 되시겠습니다. 현재 이재훈
박사님께서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럼 운영이사를 맡고 계시며 바로 작년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재직하셨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국가교통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셨고 또한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그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세미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발표를 들은 후에 5분의 토론을 듣고 그 뒤에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발표자께서 25분간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5분의 토론자는 그 발표에 대해서 약 8분씩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후 이어서 네티즌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약 20여 분에 걸쳐서 여기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네티즌께서 토론자나 발표자 중 어느 한 분을 지정하셔서 질문을 드리시면 그분이 대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표자와 토론자가 자유롭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그런 질의응답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자께서 그러한 토론과 질의를 모두 포함해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한 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박정준 박사님께서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비전과 추진 방안, 철도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정준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비전과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북방철도연구실의 박정준입니다. 사실 제가 이 행사의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어떤 정치 외교적인 어떤 큰 주제에 대한 담론을 논하는 자리에서 공학을 전공한 제가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이제 뭐 존경하시는 김유은 교수님 이하 국내 굴지의 전문가들 분들께서 그런 정치 외교적인 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잘 발표를 해줄 것이라고 믿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내에서의 남북 철도 연결의 의미와 또 기술적 해결 방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치우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 금일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남북철도 협력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2018년 1월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4.27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회담이 있었습니다. 벌써 3년 전이지만 2018년은 남북 협력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겼는데요. 분단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5차례 있었는데 그중 2018년에만 3차례 열린 것입니다. 이후에 각 분야에서 고위급 회담과 지피 철거 등이 있었고 철도와 관련해서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및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실로 한 번 더 평화를 연 2018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일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17년에 0회였던 남북회담이 18년에는 36회로 115명이었던 남북 왕래가 2018년에는 7,488명으로 이산가족 상봉도 0명에서 833명이 상봉하는 그런 계기가 된 2018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철도 도로 협력도 가속화되었는데요. 7월 남북 연결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 그 다음에 북측 구간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통해서 남북 철도 협력의 어떤 시작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남북 간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하게 정치 외교적인 아젠다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가 부도 위험 감소, 국가 신용 등급 상승,
그다음에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등 국내 경제에도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기회의 창을 미리 대비하고 협력의 미래상을 그림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하고 견인함으로써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같은 경우는 핵심은 결국 평화와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경제 회랑으로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평화협력 공동체, 경제협력 공동체, 동북아 다자 평화 안보 체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북방 정책으로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그다음에 신남방 정책으로는 아세안 서남아시아와의 새로운 전략적 협력을 통해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2007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남북 협력의 사업인 3대 경협 사업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개성공단 사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 사업,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 사업입니다. 사실 경의선 동해선 연결 사업의 경우는 남북 간의 경협 특구 사업의 성패를 어떻게 보면 좌우할 수 있는 상호 필수 불가결적인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사업 같은 경우는 육로 연결을 통해서 한 해 관광객이 4만 명에서 30명까지 늘어날 수 있었고, 과거 1900년대 초 기록 등에 따르면 지금은 끊어진 금강산 산선을 통해서 한 해에 100만 명까지도 금강산 여행을 다녔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남북은 남북 경협 접경 지역에서의 3대 경협 사업을 통해 작은 남북 경제 공동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세 개의 벨트와 하나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동해 경제 벨트는 에너지 자원 벨트로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에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과 연결이 됩니다. 환황해 경제 벨트는 산업, 물류 교통 벨트로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 벨트 건설입니다. 경의선 개보수라든가 서울 베일진강 고속교통망 건설 등으로 남북 및 중국의 주요 도시를 일일 생활권로로 구축하고 나아가서는 유럽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경지역 평화벨트는 동해 DMZ 환경 관광 벨트로서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 평화 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개의 신경제 평화 벨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벨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그중 특히 철도 연결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동해 벨트의 경우에는 동해선과 평라선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고, 황해 벨트는 경의선이 중국 철도 및 몽골 철도와 연결되며, 적경지역 벨트는 남북한 간의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을 통해 대륙으로 연결됩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분단으로 제한된 우리 경제 영토를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해서 북한 및 동북아의 유라시아로 확장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경제 통일과 북방 경제 시대라는 비전 아래서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북한 경제의 변화를 견인하고 남북 경제 통합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평화 번영을 통한 동북아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남북철도 연결과 관련하여 주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 중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6월 7일 날 있었던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인 OSJD에 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의 가입이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 철도가 지나가게 될 국가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각 나라들이 있는데, 이 국가 대부분이 이 기구에 가입되어 있고, 한국에서 철도로 이용해서 유럽으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경우 적용되는 협약들이 있는데, 이 협약 및 운송 요금에 대한 어떤 기준들도 모두 이 기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 회원 OSJD의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회원국과의 운송협정 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28개 국가 41개 철도 회사와의 개별 협정 없이 통관이라든가 운송 협약 등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남북철도가 대륙철도와 연계하여 국제철도 운송을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플랫폼이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SJD 가입을 통해서 국제철도 운송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플랫폼이 준비되었다면 실질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현재 유엔 대북제재로 묶여 있는 어떤 남북철도의 연결을 통한 운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철도 연계를 위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좀 모색하기 위해서 제재의 틀 내에서도 실질적 진전을 위한 남북한 철도 상호 운영과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 및 정밀 조사가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경의선 일부 구간의 구조물에 대한 추가 정밀 조사 및 최소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측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사천강 교량의 개보수를 통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양한 협력사 없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전 현재 남북 간 3개 철도 노선 중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은 이제 경의선 하나이지만 동해 북부선과 경원선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연결이 필요하고 그 현재 경의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국제 열차 운영이라든가 화물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서 이제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단계의 경우에는 북한 현지 조사 및 국제 열차 운행을 위한 중러 협력 추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대화를 위해서 일단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이런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북제재의 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북측을 설득함으로써 정밀조사 및 추가 그 설계를 추진을 하고 이와 동시에 OSJD 정회원 가입을 근거로 중국, 러시아를 협력 파트너로 삼아 국제 열차 시범 운행을 이제 함의함으로써 결국 그 이를 통해서 남북 간의 그 열차 연결을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전만 해도 그 중국하고 러시아와 평양 간의 국제 열차가 운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2단계는 남북철도 시범 운행 실시 및 현대화를 위한 제재 면제 추진입니다. 조사 및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국제 열차 시범 운행을 통해서 확보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선의 안전 및 속도 향상을 위한 현대화의 타당한 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의 경우는 유엔 제재 2270호 이전으로 만일 제재가 해제될 경우에는 남북 경협의 전면적인 재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철도 현대화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금강산, 강릉 등 주요 남북 경협 사업 및 동아시아 철도 공체의 어떤 큰 진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아시아 철도 공체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그 동아시아 국가 간의 철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 공동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다장한 평화 안보 체제로의 어떤 발전을 시켜나가는 구상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OSJD 그 가맹국들의 그 주요 철도 노선인데 사실 이제 미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결국은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대결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구도로 전환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아시아, 태평양을 잇는 이 그 철의 실크로드, 즉 철도 노선 대륙 쪽 횡단철도가 그 제대로 연결될 경우에는 수송 시간이라든가 비용 절감을 통해서 남북한의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대륙 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아시아 철도 공체에서의 어떤 그 주요한 철도 노선 및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그림을 이제 같이 표시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륙을 연결하는 그 유라시아 랜드브릿지인 철도 노선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국의 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해양의 어떤 큰 그 환태평양에 대한 삼각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구상들은 뭐 우리의 이제 그 한반도 신경제 구상 외에도 북한의 뭐 사회주의 경제 건설 노선이라든가 중국의 1대1로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그다음에 몽골의 초원의 길, 뭐 일본의 지구본 외교 등 국가 대전략 간에도 어떤 교통 물류 측면에서의 공통적인 연계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로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삼성의 전자제품을 실은
40피트 컨테이너가 인천항을 거쳐서 중국 다롄에서 블럭 트레인 열차와 연결이 되어 몽골을 거쳐서 러시아 칼루가 지역까지 일주일에 2차례 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열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해상으로 연결되는 물류 시간을 약 보름 정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중국의 6대 경제회랑 중의 하나인 중목로 회랑을 통해서 사실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중목로 회랑 외에도 러시아에서 주장하고 있는 프리모리의 원트라 같이 남북철도 연결 시에 동해안축과 서해안축 모두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교통회랑으로서 앞으로 남북철도 연결 시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이 지역의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TSR에 관련 잠재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그 해상 운임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큰 교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요금 운임 지수인 발틱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5배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해상 운송의 어떤 보완적 수단으로 TSR에 대한 어떤 물리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 하단에 보시면 TSR의 주요 고객은 현재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0년도 경우만 해도 한국이 중국보다 더 많은 물량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TSR을 통한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 2025년까지 통과 수요를 약 3.5배를 더 증가시키기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약 9,288km를 주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반 화물 같은 경우는 약 14일, 2주 정도 걸리고, 블럭 트레인의 경우는 9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객이 보통 8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급행 화물과 여객 간에는 시간 차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7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2025년까지 7일 이내로 주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7일 프로젝트에 남북철도가 현대화를 통해서 하루 만에 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면 결국 유라시아 대륙을 8일 만에 주파할 수 있는 대륙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서 운송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제품들은 수송 기간하는 동안 재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항공과 해운의 중간쯤에 위치한 철도 화물의 속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 동북 지역 간 해상 컨테이너 수요는 약 연간 한 60만 TEU 정도에 이르는데요. 보통 수송 시간은 4일 정도, 비용은 이제 1,200달러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중 화물철도 운송을 통해서 육로로 이동할 경우에 약 시간은 하루에서 이틀, 비용은 900달러 이하로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이를 통해서 철도 컨테이너 운송을 통해 동북아 국가 모두가 물류비 절감 및 물류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4종 사행 전략으로 중국 전역을 고속철도 네트워크로 묶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고속철도 가 0km였습니다. 지금은 고속철도 연장이 약 36,000km로 전 세계 고속철도 연장의 3분의 2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점은 이미 북한 국경 앞인 단둥까지 고속철이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이 같은 철도 속도 향상의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고속철도 이전에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메가시티를 원으로 표시한 그림인데요. 만일에 고속화를 통해서 이런 시공간이 압축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매우 근접한 형태의 경제권이 인접함으로 인해서 경제권 간의 큰 시너지가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는 열차는 이제 현재 베이징 단둥간 운행 중인 중국의 350km급 고속열차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도를 초기에는 자체 개발하려다가 실패하고 우리나라보다 늦게 사실은 도입을 하였는데, 고속철도 선진국인 이제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4개국에서 각각 기술을 다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들만의 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재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의 떼제베르 원형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현재 현대로템에서 제작하고 운영 중 KTX 3000입니다. 최대 300km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열차로 개발 중인 EMU 시리즈입니다. 뒤에 붙은 250, 320, 370은 최고 속도를 의미하고요. EMU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해무 430X 열차를 기반으로 한 동력 분상식 열차인데, 특히 250 같은 경우는 현재 KTX 이음으로 양산이 완료돼서 경강선 등에 투입돼 운행 중에 있으며, 320 열차 같은 경우는 2025년, 370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한 번쯤은 이상은 들어오셨던 앨런 머스크가 주장한 하이프루프 기술도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0km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정도 속도면은 서울 부산은 한 20분, 서울 베이징도 1시간 20분이면 주파가 가능합니다. 현재 2030년에 핵심 기술을 완성하는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 기존선 개보수를 통해서 유라시아 국제 물류 사업을 추진하고 고속철을 통해서 동북아 1일 생활권 및 유라시아 랜드브리지 완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그 서울 평양, 그다음 평양 신의주, 단둥 선양을 연결하고 베이징 선양 구간을 약 2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고속철 연결 시에 5시간 10분이면 서울 북경간 1,400km를 주파가 가능함으로써 동북아 1일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서울 1,000만, 그다음 부산 400만, 평양 350만, 그다음에 하얼빈 1,000만, 북경 2,100만 등 핵심 도시들의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구들이 근접함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아까 보여드렸던 KTX 산천 같은 경우 약 300km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 5시간대, 400km 열차가 투입될 경우에는 4시간대까지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며 미래 하이퍼루프가 된다면 1시간대에 어떤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이 압축된 그런 지역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OSJD 회원국이라는 지위하에 러시아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렸던 국제 열차가 코로나 이전에 운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 철도의 기존선 보수 유지를 완료하고 경의선을 통해서 국제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 정상 선언에서 얘기됐던 많은 사업들이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상호 인식과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륙철도 상호 운영을 위한 R&D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철도 현황을 살펴보면 이제 궤도 간격이라든가 전력 신호, 신호 시스템 등 이종 시스템으로 인해서 연계 운송에 물류 장벽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육상 운동 시에 어떤 상이하고 낙후된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열차에 어떻게 보면 물류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장벽의 한 예로 궤도 폭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게 10여 종의 궤도가 있는데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종, 녹색 선에서 보이는 표준궤와 그다음에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1520mm의 관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북한, 중국 같은 경우 표준궤, 그다음에 러시아와 주로 동유럽 국가들, 몽골을 포함해서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 지역에서 이런 궤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적 환승, 그다음에 대차 교환, 개간 가변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에 있는 환적 환승이라든가 대차 교환들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개간 가변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개간 가변 기술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안정성과 작동성을 개량한 2.0 버전의 기술을 개발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만강역에서 실제로 교환되는 대차 교환 시설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 저 2014년에 이제 개발된 개간 가변 대차 1.0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실 이제 관계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위해서 충북 오송의 저희 종합시험선로 내에 표준궤 및 관계 궤도를 따로 별도로 부설하고 가운데 이를 연결하는 변환 궤도를 설치를 함으로써 실제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늘었다 줄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윤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500회 반복해서 국제 공인 인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 동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실제로 차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차로 변환 구간을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대차의 윤축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풀 로드, 그러니까 만차 상태로 해서 짐을 실은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되는지를 시험한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개간 가변 기술 외에도 연결기라든가 제동 장치 기술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래 사진 아마 뒤에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 북한, 중국이 쓰는 AAR 타입 연결기와 러시아에서 쓰는 그 연결기 헤드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호환할 수 있는 연결기를 개발하였고 아우러 장대 편성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제동 장치도 저희 쪽에서 개발 완료한 상황입니다. 예,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왼쪽에 있는 사진은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있는 게 가변 연결기, 아래쪽이 우리나라 연결기고요.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충돌 시험을 저희가 수행한 결과이고 오른쪽 영상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네, 다음 이 부분은 가변 연결기와 CA3 간에 연결된 상태로 곡선부를 주행하는 시험입니다. 잘 보시면 헤드 모양이 틀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화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러시아 화차와 직접 연결해서 저희가 주행 시험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결기도 장착을 하였고 열차 운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동북아 공동 화차가 러시아에서도 그대로 운행이 가능한지를 저희 이제 이런 국제 시험 기준에 따라서 시험 완료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남북철도 상호 운영 및 통합 표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남북철도 직격 운행 시에는 상호 운용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특히 표준화 같은 경우는 사실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쪽의 기준을 강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보통 북한이 개방될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실상은 북미 수교 이후에 만약 북한이 실제로 개방된다면 철도 인프라 투자는 국제 경쟁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에 비유하자면은 그 어떻게 보면 신호등과 같은 기술로 남북철도 운행 시 상호 호환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표준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재 해제 이전에 남북한 철도 기준 비교나 국제열차 시범 운영 등을 통해서 이런 사전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스마트 한반도 기술을 좀 이렇게 상상해 본 그런 그림입니다. 국경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고 5G 통신을 통해서 무송 통신 기반 운행 및 관제가 가능하고 개간차를 극복하는 국제 화물 열차가 빠르게 오가면서 고속철도를 통해 동북아 일일 생활거리를 이룩하고 스마트 인프라 기술과 자동화된 유지 보수 기술을 통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미래의 스마트 철도 한반도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정준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박정준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동북아 철도,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 공동체가 실현이 된다면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그리고 스마트 한반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한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장대한 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준 박사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남북철도 협력의 비전 및 목표, 그 다음에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륙철도 상호 운영을 위한 R&D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 철도 연결을 먼저 강조해 주셨는데,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를 더욱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첫 번째 단계로서 남북 철도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 철도를 연결한 후에 이러한 것을 현대화시키는 방안,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북중러의 협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범운행, 세 번째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고 남북 경협이 전면적으로 재개되는 상황, 이런 식으로 남북 철도 연결에 관한 시간적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북철도 TKR이 이제 구축이 되면은 이것이 바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TSR, TCR과 연결됨으로써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그러한 그 철도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R&D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나라 고속철의 계속적인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가변형 괴간 개발, 그 다음에 가변형 연결기 제동장치 개발 등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철도 상호 운영을 위해서 상호 운영과 통합, 표준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북한이 개방할 때 대비해서 미리 우리와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우리와 북한이 협력이 보다 더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토론해 주실 분은 안병민 한반도 경제협력원 원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한반도 경제협력원의 안병민입니다. 박정준 박사님과는 그 오랜 기간 같이 연구도 진행해봤고, 그다음에 토론 등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깊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 오늘 매우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코멘트랑 한 가지 정도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는데요. 그런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 몇 개를 다시 한번 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그 개념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는 거는요, 상호 의무감, 또 정서적인 유대, 또 공동의 이해관계,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그 개별 주체와 그 공동체 간의 갈등 조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성 국가들의 그 면면을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역사적, 정치적으로 이러한 그 특성을 과연 공유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국제사회에서 그 석탄철강 공동체라든가 뭐 경제 공동체 이런 것처럼 경제를 매개로 하는 공동체가 가장 용이하게 결합이 될 수 있고 원활하게 구성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철도라는 운송 수단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는 1959년도에 구성된 아프리카의 베닝이랑 니제르 간의 철도 수송 공동체의 어떤 이런 게 실제로 운영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륙 국가인 아프리카 니제르랑 그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베닝이 전략적으로 철도 수송 공동체를 이제 그 합의를 했고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2015년도에 해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일무이한 사례가 뭐 베닝과 그 니제르 정도 사례가 있고 아직까지 이런 그 철도라는 이 운송 수단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성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이것을 촉진시키고 결합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적인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이런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추진하는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은요, 크게 세 개의 키워드로 구성이 됩니다. 동아시아,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공동체입니다. 공간적인 영역을 보게 되면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일단 외교부 영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북한을 통과하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면 또 통일부가 관계부처가 될 수가 있고, 철도라는 영역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또 공동체라는 어떠한 이러한 그 분야의 영역은 기획재정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각 부처 간에 어떤 그 상호 협의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좀 약간 좀 그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느 누구가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구상이 앞으로 좀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이런 거버넌스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 질문인데요. 작년 10월달에 중국 국영철도 그 차량 제조업체인 CRRC 그 장춘이 고속열차 그 가변기관 차량 그 시제품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에 중국이 1대1로 회의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직통 가변기관 차량을 개발하겠다라고 중국이 이제 선언한 이후에 약 한 3년 만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 투입된 연구 개발 비용이 약 35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되는 돈이 투입이 돼서 일단 그 차량이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차량 그 공개된 이후에 그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을 통과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마이너스 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을 통과하는 이런 차량이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현재 가변기관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이라든가 현재 가변기관 차량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개발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지금 박정진 박사님이 좋은 자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개발 수준은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지, 또 경쟁력은 이런 국가와 비교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병민 박사님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한 지 거의 3년이 지나갔는데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이러한 철도를 매개로 한 공동체가 구성된 경우가 국제적 사례가 거의 없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시적 성과를 내고 또 철도를 매개로 한 공동체가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데 뚜렷한 추진 주체가 없음으로 해서 생기는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은 한국의 가변 괴간 차량 개발 수준과 경쟁력이 스페인이나 일본, 중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이신 김보라 단국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김보라입니다. 박정준 박사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몽골 절도 분야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책 과제, 몽골이 시행하고 있는 영내 경제 협력 사업, 몽골이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북부 지역에 관련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과제들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 간 절도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 촉진, 동아시아 절도 공동체 구상 실현 관련 이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몽골 절도 분야에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책 과제와 동아시아 국가 간 절도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 촉진, 동아시아 절도 공동체 구상 실현과 관련한 이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정부는 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2020에서 2024년에 절도 분야에서 다운터가 즈음바인 구간 절도 완공, 울란바토르 절도사 200km 간선 절도의 대규모 개보소와 차량 기지 현대화, 목탕 절도 다당성 조사 완료 등 과제를 추진할 것을 반영했습니다. 이 중 다운터가 즈음바인 절도 3부 구주 건설은 2021년 5월에 완료하여 열차 시범 운행을 한 상태이며 본 절도를 2022년 2분기부터 개통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운터가 즈음바인 절도는
즈음바잉역에서 몽골 종단 철도와 연결됩니다. 몽골은 본 철도를 우선적으로 다운터서 단광 제철용 원료탄을 중국, 한국, 일본 등 철도 산업이 고도로 발전했고 원료탄 수요가 많은 국가들에 수출하는 데 사용할 방침입니다. 울란바토르 철도사 200km 간선 철도, 즉 몽골 종단 철도에 진행할 대규모 개보소의 경우 2020년에 60km 철로 보수 작업을 일부 역 용량 확장과 함께 했습니다. 2021년에 80km 전로를 개보수하기로 계획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관차 구매 등 울란바토르 철도사 차량 기지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탕 철도의 경우 몽골은 2021년 8월부터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3년 이내 개통할 예정입니다. 먹탕 철도는 중몽로 경제회랑의 중앙철도 회랑과 나란히 위치하며 몽골 종단 철도와 만달역 및 마이닛역에서 연결됩니다. 몽골은 본 철도를 통해 광산품 수출, 동과 운송 등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몽골 철도 분야에서 시행 중인 정책 과제는 동아시아 국가 간 철도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 촉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러한 정책 과제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추진 작업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몽골이 시행 중인 영내 경제협력 사업과 동아시아 국가 간 철도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 촉진과 관련한 이견입니다. 몽골은 2016년부터 중몽로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준으로 2020년 11월에 중몽로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시행 추진을 위한 실무단 단장 최초 회의가 열렸습니다. 본 회의를 통해 3측이 중점 사업 진척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이 중 중몽로 경제회랑의 중앙철도회랑 현대화 타당성 조사 개시에 관한 공통성명 및 중앙철도회랑 현대화 타당성 조사 사업안을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3국 정상회담 시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회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앙철도회랑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몽로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의 중앙철도 회랑을 비롯한 철도 회랑이 몽골, 중국, 러시아 철도 외에 한반도 철도와 연계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의미로는 이 프로그램 실행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원하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 간 철도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 촉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 구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는 몽골이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북부 지역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과제와 동아시아 국가 간 철도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 촉진과 관련한 이견입니다. 후르츠크 몽골 대통령이 2021년 9월 돈방 경제 포럼에 참석할 때 몽골이 블라디보스톡시에서 무역 대표부를 설립한 것에 대해 밝혔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주재 몽골 대표부는 몽골이 극동 지역에서의 무역 경제 관계 확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운으로 제품 수출, 이들 국가로부터 제품 수입, 투자 유치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몽골로서는 극동 블라디보스톡시 블라디보스톡 항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고 본항과 절도로 연결됩니다. 이 국면은 블라디보스톡 주재 몽골 무역 대표부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영내 협력이 활성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북부 지역과 협력의 경우 몽골은 2009년부터 몽골 갱진 동잔 운송 물류센터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9년 6월에 중국 몽골 국제 물류 지대사를 장진
자유무역 시험구에 등록시켜 조기 투자 활동을 개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본 운송 물류센터는 몽골이 아시아, 유럽 및 기타 대륙과 연결된 합리적 운송망을 구축하고 통과 운송 증가, 수출입품 운송 기간 단축, 물동량 증대, 몽골 광산품과 농축산물 수출 등의 목적을 가집니다. 이처럼 몽골의 준비 작업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러시아 극동 및 중국 북부 지역과의 협력 사업 과제들을 동아시아 국가 간 철도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 촉진 과정에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 고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보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김보라 교수님께서는 몽골 분이신가요? 예, 몽골 출신입니다. 한국인으로 귀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발표해 주신 대로 몽고 상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보라 교수님께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몽골의 철도 개발 상황 및 향후 발전 계획, 특히 몽골 종단 철도가 동아시아의 인적 물적 교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몽고가 시행 중에 있는 중몽러 경제 회랑의 일환으로서 중앙철도 회랑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앙철도 회랑 사업이 한반도 철도와 TKR과 연결이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몽골이 러시아 극동과 또 중국 북부와 경제 협력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에 무역 대표부도 두고 했는데 이러한 극동 지역과 중국 북부 지역과의 경제 협력이 동아시아 인적 몰적 교류 촉진에 이바지하게 되고 이것은 곧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도 연결되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양대학교 엄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2018년 8월 15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시고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핵심 사업이고 또 향후 이 동북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 이제 안병민 박사님께서는 철도 매개로 공동체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동북아는 공동체는 고사하고 지금 지역주의마저 우리가 만들기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철도만을 매개로 공동체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유럽 통합에서 보듯이 철강 공동체나 이런 것도 텐티나 UIC 같은 이런 철도 협력이 그런 공동체로 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메콩강 개발 철도 개발 기구처럼 이런 철도가 이런 지역주의를 높이는데 큰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철도 인프라만큼 파급 효과, 특히 오늘날 보면 관광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항만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철도 연결 없이는 어렵다는 이렇게 현실을 고려해 보면 철도 인프라 협력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고 또 하나는 영내 국가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철도 협력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금 프리모리의 1, 프리모리의 2처럼 철도와 지금 항만을 연계하고 있고 또 우리 몽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타반 톨고의 자원 개발을 연계한다든지 또 지금 이제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극 항로 연계되는 피트로파블로스크 뭐 감차스카항 이런 이제 북극 항로 연계항들이 다 지금 철도 연계가 돼야 되는 항구들이고 이런 북극 항로 개발 사업도 그렇고 특히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 중몽로
회랑을 한반도와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이 남북철도 연결과 함께 동북아 철도, 특히 뭐 유라시아 랜드 브릿지 외에도 우리 그 영내의 국경 간 협력을 위해서도, 교육 제고를 위해서도 이 사업은 의미가 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사업성을 분석해 보면 초기 투자금 대비 회수금 비율, 이제 PI 지수를 저희가 산정해 보면 정부가 한 50% 정도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개 우리나라 지금 국내 수익성 기준을 다 넘고 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지표고, 또 이 철도 사업으로 이제 발생하는 GDP 효과, 사회적 후생 효과, 여러 가지 그런 효과에서도 참여 국가들이 전부 협력의 이익을 좀 보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3년 동안 너무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감은 하지만 코로나 사태나 또 국토교통부가 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지금 현실을 고려하면 조금 그런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었겠다. 다만 정권의 뭐 시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좀 끈기를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야 될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일 핵심적인 재원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북한이 국제 IMF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해도 국제 양호성 기금을 북한에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과는 PPP 같은 이제 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1.5조밖에 되지 않은 남북 협력 기금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뭐 새로운 계정을 만들든지 또는 국토부가 새로운 뭐 공채 발행을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원 조달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특히 국제 이제 그 개발 은행들과의 이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콩강 개발 철도 개발 기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ADB가 이제 참여하면서 그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국제개발은행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거버넌스를 고려해볼 수밖에 없겠다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2018년 8월 15일 그 대통령께서 제안하실 때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북방 정책을 여러 정부에서 했는데 좀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일본이 이런 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이제 미국 참여를 상정한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제 그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년 이제 여러 나라하고 협의를 해보면 사실 지금 중국과 일본, 미국과 일본 외에는 굉장히 그 참여에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역시 세 방향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미국 참여의 정치적 이익이 어떻게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북핵 문제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텀업 다단계 실용 뭐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직 뭐 물론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북핵 협상이 아주 그 다단계적으로 스몰 딜 단계적으로 간다면, 스몰 딜 단계에서 북한 철도는 굉장히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북방 정책은 역시 북핵 문제와 연계되는 그런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할 거고요. 지금 유엔 제재 2375 18항이 그 소셜 인프라에 대한 이제 면제 조항인데요. 이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유엔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CSIS의 그 마이클 그린이
그 중앙일보에 쓴 칼럼을 보면 지금 금강산 관광개발이나 개성공단처럼 당장 현금성 지원이 되는 사업보다는 미국이 이런 철도 같은 사회 공공 인프라 남북 협력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인데 역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투자자가 ADB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역시 이제 투자 수익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사실 미국이 지금 이제 동부항에서 태평양을 통해서 스칸디나비아에서 UIC가 지금 이제 자회사도 만들었지만 이제 글로 가서 이제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들어와서 이제 아시아로 연결하는 그런 지금 동서회랑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전통적으로 베링해를 넘어가는 또 동서회랑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류적 의미도 있다. 아까 발표에서는 태평양 물류의 진입 이것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서양 물류의 진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좀 잘 설득하고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거 없이는 또 쳇바퀴 돌듯이 이 사업이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철도라는 것은 5년 10년 사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것은 이 사업이 남북 철도 연결이나 협력 없이는 이제 결국은 성사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진 고성 110km 철도 연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연결의 이제 국경 연결 이런 거를 북한과 제재를 받고 있더라도 이런 사업 같은 거는 좀 논의를 계속하고 좀 연결에 관한 논의를 좀 출발해야 된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엉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엉고 교수님께서는 그 문재인 정부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밝혔지만은 아까 안병민 박사님 말씀대로 아직 가시적 성과가 별로 없다. 이러한 것을 또 이제 친절하게도 코로나나 이러한 상황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철도 협력이 매우 영내 경제 협력의 파급 효과가 크지만 이것이 이 동북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체는 고사하고 지역주의도 아직 형성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게 공동체라는 용어가 달성되기에는 아직 멀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철도 협력의 사업성은 매우 밝다 참여국가들의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결국 국제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이 지금 제재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이런 데 협력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미국이 참여하는 철도 공동체를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럴 때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그 다음에 물류에 있어서의 대서양과 태평양의 그 미국의 입장에서 회랑을 연결하는 것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정치적 이익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 협상에서 철도 문제를 스몰 딜의 한 형태로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현금성 지원보다는 인프라 지원이 보다 쉽지 않을까 이런 것에 중점을 좀 둘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ADD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대서양에서 러시아와 미국 간에 서로 유라시아 회랑, 동서회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서양에서부터 출발한 그러한 그 동서회랑이 결국 동아시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미국을 참여시키는데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황재준 세종연구소 박사님께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앞서 발표 포함해서 그 토론자분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제가 많이 오늘 배우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미 앞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 첨언하는 수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8년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문제를 바로 이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3년이 지났지만 물론 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지금 발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또 좀 비판적으로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늘 주제처럼 인적 물적 촉진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꾸준히 진행되고 논의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제도라는 측면들을 좀 오늘 발표자 토론자분들의 말씀에 좀 첨언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제도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일 텐데요. 일단 이 방향성의 문제는 결국은 저희가 철도 공동체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을 저희가 이제 할 때 그 국가들의 하나하나가 이 철도를 접점으로 해서 협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협력이 아직은 미완의 단계고 시동을 제대로 걸지 못한 단계일 수는 있어도 3년 동안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국제 포럼이 이제 발족돼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그 총회가 그 국제 포럼이 저희 그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과 또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고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이 구조가 앞서 안병민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처 간의 협력 이런 조정 이런 것들과도 맥락이 같이 맞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협력이 우리 안으로는 부처 간의 협력 또 그 국민들의 이해도 증진 이런 측면이 있다고 치면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접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제도화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실행 차원에서는 일단 뭐 올해 국제 포럼이 열린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들 다시 말하면 국가 간의 협력이지만 그 국가 안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또 전문가 또 기업 또 국가 정부 관료도 포함되겠죠. 이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협력과 논의의 어떤 그 축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은 제도화의 관행과 그 대화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포럼을 매개로 계기로 지속적인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논의할 수 있는 그 논의의 장 네트워크를 마련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국가들이 있지만 이 국가들 안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어떠한 그 논의의 장이 마련됐기 때문에 결국은 민관 1.5 트랙의 어떤 논의와 협력의 어떤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끝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드렸지만 국제 포럼을 이제 계기로 저는 이 관련 국가들 간의 어떤 그 일종의 뭐 워킹 그룹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철도 문제를 기술적인 측면 또 정치적인 측면 또 더 브로드하게 이 철도 공동체를 넘어서 어떤 평화와 번영이라는 측면까지 다양한 워킹 그룹들이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앞서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이런 제도화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협력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단순하게 철도 이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무한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18년도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논의가 이 정도의 성숙되고 무르익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했듯이 지속적인 고민이 가능하고 또 노력을 한다 그러면 향후 뭐 제가 그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럽의 철강 공동체, 석탄 공동체가 결국은 유럽 통합으로 이루어지듯이 저희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도 이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하나의 어떤 협력 구심체로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재준 박사님. 황재준 박사님께서는 주로 제도적 측면과 또 관행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논의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록 앞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위한 꾸준한 논의가 계속되어짐으로써 그러한 인식이 많은 전환이 있었고 이러한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논의와 작은 열매들을 맺어갈 때 그러한 것이 큰 성과로 나중에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모여서 협력하고 논의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포럼이 매개가 됨으로써 어떤 국제적인 협력도 향후 가능할 것이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씀은 결국 국제정치학에서 다양한 여러 나라의 국가의 공동 이해를 갖는 그러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같은 것을 추진하는 같은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지식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철도 공동체 논의가 경제나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워킹 그룹들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논의가 계속되고 함으로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유럽에서 석탄 철강 공동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EC 그 다음에 EU로 발전했듯이 그러한 단초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제가 좀 살을 붙였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이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포럼 운영이사이신 이재훈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중 박사님께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토론하신 여러 선생님께서도 말씀한 거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서도 여전히 아쉽고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 박준중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자료가 뭐 잘못됐거나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2018년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직도 이 비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효과들, 정치,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의 효과들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뭐 주변국에 분명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 비전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몽골 같은 데서도 자기들한테 상당한 많은 효과,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필요한 건데, 자꾸 건너뛰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 내부에서도 그렇죠. 여전히 그 비전을 얘기하고 하고 있으니 이게 단순히 행사용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모두의 안병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8년 발표 이후에 실질적인 어떤 성과는 없었습니다.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남북 철도 연결 기공식까지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었지 않습니까?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제재,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이게 전면적인 해제 또는 부분적인 해제든 이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 북한 철도 조사를 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미국 쪽에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결국은 가긴 갔었지만은 그것은 그 반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G2,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아주 첨예한 갈등,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인 과제 중에서 중국의 1대1로 그다음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과연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서 전략적 우선순위 이를 가질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논해왔던 비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금과는 다른 전략과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엄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관심, 특히 미국의 참여를 이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까지 정부에서 논의했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 몽골 같은 대륙국가 중심의 협의체가 아니냐 하는 국제사회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가 없는 미국과 일본의 참여를 좀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어떤 개념 을 좀 확장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철도, 해운, 항만, 물류까지 포함하는 그런 공동체 개념을 좀 이게 지향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어떤 그 참여를 그것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한 미국
에서의 우려를 좀 이렇게 해소시킬 필요성이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중국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미국 사회, 미국 정치 쪽에서의 우려, 그다음에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이 국제사회의 그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좀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뭐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대화와 관련해 가지고도 한국 측하고 미국 국무부에서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한 미국 우려는 그러니까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한 개념의 확장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 간의 정보를 좀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박종준 박사님께서 시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범 사업을 중국하고 한국하고 러시아들이 참여하는 시범 사업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런 시범 사업과 함께 미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범 사업도 우리가 지금 검토가 되지 않냐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철도가 없다 보니까 이 철도 운행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참여할 여지가 전혀 없죠. 관심도 없죠. 그렇게 보면은. 근데 지금 미국은 콜드체인 같은 그런 그 철도 운행 시스템들이 상당히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콜드체인을 갖춘 철도 운행사 또한 콜드체인 차량들을 제작하는 미국의 기업들과 같이 함께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콜드체인 운행과 같은 시스템을 이렇게 좀 적용하는 시범 운행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한테 제안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미국이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좀 국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에 황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과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중간 단계로서 동아시아 철도, 뭐 항만, 물류 까지 포함하는 국제 포럼을 구성해 가지고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까지 포함하는 그런 협력을 좀 논의하는 국제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국제적인 의제로서 좀 다뤄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러는 자리가 행사가 단발성호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국가 간의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게 논의되어지는 장으로서 생존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그다음에 깊숙이 논의되어 수 있는 소재로서 소재로서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깊숙이 검토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재훈 박사님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비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실현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 하에서 두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어느 정도 순위에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들도록 해야만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하나 미국 참여 방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개념을 확장시켜서 항만, 물류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발전시켜서 논의하는 것도 미국을 참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또한 시범 사업에서도 미국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직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철도뿐만 아니라 해운, 물류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논의의 장으로서 미국도 참여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동아시아 교통 포럼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이 유럽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만은 그러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분의 발표자와 5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은 약 15분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그 토론자들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시간 제한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토론자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박정준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반박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해 주고 거기에서 빠진 듯한 내용 또는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기 때문에 특별히 박정준 박사님께서 길게 답변하실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박정준 안병민 박사님 얘기 정도.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따가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그 전에 약 10분 정도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띄워주시죠. 예. 첫 번째 질문에 영국, 프랑스, 벨기에를 이어주는 유로스타와 같은 국가 간 철도 건설은 혹시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 있다면 논의 중인 국가들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유로스타와 같은 국가 간 철도 건설이 혹시 진행 중인가, 이걸 질문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어느 분이? 이재훈 박사님께서 잘하실 것 같은데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질문의 그 정확한 제가 의도를 모르겠는데, 유로스타라고 그러면은 그 해저 고속철도를 얘기하는데요. 그 해저 고속철도로 국한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아직은 다른 대륙에서는 건설하고 있지는 않고요. 계획도 지금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육상에서의 국가 간의 연결은 이게 그 러시아하고 이제 과거 동유럽 국가 간의 연결을 위한 고속철도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상호 연결을 위한 철도 사업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북아 철도 공동체는 북한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철도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비용은 우리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면 비용 마련은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안병민 박사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그 철도 연결에 대한 충분한 북한에서는 철도 연결의 필요성이라든가 철도 연결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망한 그 김일성 주석도 사망하기 8일 전인 94년도 6월 30일 날 그 벨기에 노동당 중앙회의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한 철도가 연결되면 1년에 북한한테 약 15억 달러의 통행료 수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교통들,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불편하고 불비하고 민망하다라는 참으로 아주 그 적나라한 표현까지 한 게 있죠. 그래서 분명히 북한에서 철도 연결이 갖고 있는 파급 효과는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고 필요성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철도를 뭐 한 1km 복선 철도 1km 건설하게 되면 6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남북한이 판문점 선에서 합의한 철도 연결 구간이 1,200km입니다. 여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70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경제가 북한의 이러한 그 철도 현대화하는 비용을 다 부담할 만큼 우리 경제적인 여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제 컨소시엄이라든가 또 이제 그 남북한 간에 한다고 하게 되면 공동 설계, 공동 건설, 공동 운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업성에 따라서 다양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이런 것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전적으로 북한 철도의 현대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북한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를 주는 형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의 앞으로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이런 그 비용 부담 이런 문제를 서로가 좀 경감한 이런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비용 부담 문제는 앞으로 이제 그 남북한이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또 국제 사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엄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하니까 아마 전 구간을 새로 건설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가 간의 기본 철도 노선은 대부분 연결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 몽골 연결 뭐 그런 새로운 구간이 생기고 있고 프리모레 일리 같은 뭐 새로운 철도도 생기고 있지만 우리가 초기에 전적으로 전 구간을 건설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여객 기준 또는 화물 기준으로 정상적인 이제 통행이 되도록 이제 현대화하는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안명인 박사 말씀하셨는데 합의된 내용의 이제 해석에 따라서 뭐 60조에서 150조까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마도 화물 기준으로 정상적인 초기 연결, 그러니까 이제 기본 새로운 건설 노선 구간 이제 건설이 아니고 이제 기존 노선 연결인 경우에는 이제 대개 3, 4조 정도의 초기 비용이 발생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이제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여객까지 포함하는 장기적 현대화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예측에는 남북 협력 기금이 한 30%에서 많으면 50%,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자 유치 한 20-30%, 그 다음에 이제 공채 발행 한 30-40%, 뭐 비율은 조금 변할 수 있는데 그 세 개의 재원에다가 이제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이제 국제 개발은행들의 이제 참여, 아마 이제 그렇게 비용이 아마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서 동아시아 철도 등의 경우 특히 북한, 중국 등 특정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단, 폐지되는 시간도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를 방지, 백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재준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제가 오늘 토론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이 좀 일치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지금 질문 주신 네티즌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국가 간의 어떤 긴장 관계도 형성될 수 있고 어떤 위기 관계도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례로 우리가 한일 관계가 나쁘다 해서 모든 것을 단절하지 않듯이 또 중국하고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있다 해서 모든 것을 단절하지 않듯이 이 철도 협력도 결국은 그렇게 일순간에 단절될 수 없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철도 이전에 필요한 그런 상호 의존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철도가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상호 의존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백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록 추상적인 수준의 어떤 답변이라고 또 보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제도화라는 것이
그 수준이 깊이와 폭이 넓어진다면 이런 우려들이 그러니까 단순한 기우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어떤 건실하게 진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2개의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해상 운송 비용이 늘어서 철도 운송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는데 철도 건설 속도를 빨리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정준 박사님께서 제일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철도 건설 속도를 빨리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철도라는 거를 뭐 한 짧은 뭐 1년이나 2년 만에 건설할 수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건설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 구간을 좀 잘게 나누어서 각 공구에 이제 좀 그 자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방법이 예산은 좀 들겠지만 좀 빨리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을 위해서는 토지 수용이라든가 이런 환경 영향 평가 등 어떤 그 사전에 준비되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제 북한이라든가 이런 공산 국가들은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빨리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OSJD 가입 후 몽골의 TMGR과 동북아 철도 연결을 위해 MOU 체결 이외에 다른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보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OSGD 가입 이후 이제 몽골 절도사가 한국 측과 다운틀러 즈운바잉 구간 절도 신호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운틀러 즈운바잉 절도의 경우 TMGR과 즈운바잉 역에서 연결되는 현재 몽골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이제 모으고 있는 노선인데 이 노선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후르츠크 대통령이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는데 이 공동선언에 한국과 몽골이 동아시아 절도 공동체 구상과 관련 있게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라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 2분 30초 남았는데 우선 그 마지막 발언을 박정준 박사님으로부터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이제 안병민 박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병민 박사님께서 앞선 선배님이자 대가로서 항상 안 박사님의 연구 자료를 보면서 이제 길을 따라왔는데요. 그 얘기를 해주신 이제 중국의 개관가변 열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도 기사로만 좀 접하다 보니까 자세한 어떤 기술적 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지향점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저희 한국의 기술 같은 경우는 뭐 6조 원의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돈으로 개발을 했지만 좀 더 화물 철도에 적합한, 그러니까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전하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짐이 들더라도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향점이 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열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속 여객 열차로서 이제 유압 방식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저희 쪽 개발한 것보다 복잡한 방식의 가격도 상당히 좀 비싼 고가의 열차라고 할 수 있고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라는 좀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 국가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질 않아서 실질적으로 개발은 되었지만 좀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라든가 카자흐스탄 같이 관계 국가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찌됐든 개발된 거를 통해서 국가 간의 협의만 되면
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좀 환경적 여건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객이냐 화물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기관차라든가 이런 여객으로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이 좀 더 필요한 현실이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 간 철도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 추진이라는 대주제하에 박정준 박사님으로부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비전과 추진 방안에 관한 발표를 듣고 다섯 분께서 이러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추진을 함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문제점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또 이 논의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네티즌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제4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Kim.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네, 그러면 이것으로 2021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의 모든 식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멘트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요. 저희가 10월 14일 KNDA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또 당첨자 발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